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지난 2016년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촛불 집회. 참가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걸로 예상돼 경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경찰뿐만 아니라 유사시 군 병력 투입까지 검토했다고 당시 군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로 진입하면 헬기를 이용해 특전사 대테러 부대를 긴급 투입하는 대비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집회 당일 오전부터 합참 상황실에는 군 수뇌부들이 모여 도심 상황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전사를 시위 진압에 동원하려면 계엄령이나 위수령이 발동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까지 검토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군 관계자는 1987년 6월 이후 민간 시위에 군 투입을 검토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다면서 이례적이었지만 군으로서는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반발 시위가 커질 것에 대비해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군 투입 방안을 논의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하여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군 장성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고 국방부는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 특사단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안다, 여러분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한라인 설치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곧이어 비핵화와 관련된 입장도 이전과 다른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1시간여 진행된 짧은 면담에서 남북 간의 6개 합의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특사단을 만나자마자 여러 가지 입장을 줄줄이 내놓은 건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당시 고위급 대표단에게 먼저 제안한 내용에 대한 답변 형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으로 돌아간 대표단의 보고를 받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남북 합의가 도출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김 위원장은 베를린 선언 등에서 밝힌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도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당은 지난 1월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남북 대화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굳이 남북 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면 그 주된 안건은 반드시 북핵 폐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북 특사단이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 대화를 하고 합의도 만들어 왔지만 한국당은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는 핵동결임이 드러났다면서 핵동결은 사기다라는 제목의 논평도 냈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해왔습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북미 대화의 지렛대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겁니까? 동맹이 있으면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사단이 김정은으로부터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이해한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받아내자 입장은 또 달라집니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예면 수술을 하면은 뭐 이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까지 안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감정이 용서하겠습니까? 민주당은 한국당이 대화 국면에 회방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라도 힘이라도 실어주는 게 도리일 텐데 잔치집에 재뿌리기로. 한국당은 이번에 나온 남북 합의를 두고 히틀러의 위장 평화 공세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오늘 나온 리얼미터와 TBS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3%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되므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지금 날씨가 우중충한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은 우중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비님 반갑습니다. 유명종님 유명종입니다.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 저는 푸른나무입니다. 홍보 하나 해드리고 갈게요. KTX 해고 승무원과 함께하는 연대의 밤 2018년 3월 16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합니다. 2호선 6호선 합정역 7번 출구에 있는 우리은행 건물 지하 1층의 카우카우에서입니다. 예, 합정역 7번 출구를 뒤돌아 나와서 뒤쪽으로 60m만 걸어가면 있답니다. 예, 많이 압니다. 거기서 행사 많이 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1차집 뭐 이런 거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그렇죠. 비슷한 건데 사실은 여기서 남기는 구조는 뭐냐면은 티켓 사주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좀 모금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 이야기가 누가 하길래 제가 버럭 화를 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붐업이 중요하다. 이런 행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넘쳐나야 이게 어떤 붐도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데 가면요.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다 먹어버립니다. 빨리 시키라고. 아니 이 KTX 해고 승무원이 함께하는 연대의 밤에 가시면 에코백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 샀는데 너무 좋아요. 남자인 제가 보기에도. 하고 다니세요. 예뻐서 저하고는 잘 안 어울려요. 지금 정권 교체 효과를 정말 톡톡히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일단은 대법원이 말도 안 되는 판결에서 개인당 8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물어내게끔 만들었던 그 구조 속에 철도공사가 신임 사장이 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그 신임 사장이 지금 KTX 승무원들뿐만 아니라 해고 노동자들도 복직시키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중에 이제 법원 문제는 KTX 사측에서 그중에 뭐 5%만 내면 서로 간에 합의를 보겠다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 그 모금을 하고 있는 그런 행사고요. 좀 있으면 이제 그분들의 복직 문제가 논의될 텐데 이런 행사들이 잘 치러져 가지고 금방 붐이 돼야 복직이 훨씬 빨라질 거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3월 16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11시 카우카우 합정역 카우카우에서 만나요. 저도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갈 겁니다. 마천진 가면 저도 가야죠. 참네. 저 표정과 되게 예쁘게 웃는다. 보이콧 해야죠. 우리 신부님 되게 예쁘게 웃는다. 예. 제가 살인미소입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들어온 소식 중에 가장 황당한 소식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다루지 말자고 했는데 결국은 다루시네요. 제 입에 이 이름을 올리기가 힘들어요. 배현진, 그 유명한 배현진, 물 전략 갈 줄 모르는 바로 그분. 그냥 수돗물은 내가 우리 집에 수돗물 값이 안 나오는 수돗물은 어디 가나 수돗물 털어놓고 양치하시는 바로 그분이 MBC를 지금 7일에 사표 제출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한답니다. 방송 나가는 오늘 9일날. 대단해요. 그래서 송파로 보궐 나간다고 하죠. 거기까지는 뭐 이제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는데 흘러나오는 이야기 보면 그런 것 같고요. 참 뻔뻔하네요. 그죠? 더불어서 KBS 전 사장 길환영 씨도 지금 입당했거든요. 지금 KBS에서는 바로 즉각 비판 논평이 나왔다고 그럴까요? 부끄럽다 진짜. 커밍아웃이죠. 평상시 때 방송사의 운영진이나 구성원으로서 공정하게 뭔가를 한 사람들이라 그러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그쪽 사람들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방송사를 나오고 나서는 바로 특정 정당에 들어가서 공천까지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분개스러워요. 근데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 참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자유한국당 소속 구성원들 이름만 보면 적폐 세력들이 몰려 있잖아요. 다 그리 몰아놓고 한 번에 잡아버리면 되죠. 그런 측면에서 가두리. 배현진은 뭐 공정언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수돗물 아껴 쓰지 않는 인물로 적폐로 나가긴 찍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수도본부 적폐 배현진. 자유한국당에서 핵심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참 이 사람들은 창피한 걸 몰라요. 삼고 초력 끝에 배 아나운서 영입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배 아나운서가 MBC에 남아서 역할을 하겠다 하며 잔류의사가 강했으나 최근 확답을 얻었다.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유한국당 편들기 역할을 하겠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누워서 침 뱉기 아닌가요? 수돗물 전략의 용도겠죠. 월급은 아나운서직에 맞는 월급을 주는데 전층을 돌아다니면서 화장실마다 수도꼭지 잠그고 다니는 역할 같은 건 딱 좋아요. 아니 근데 뭐 남아서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발령 대기 상태거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없어요. 딱이네 그러면 수도꼭 잠그기. 그리고 배현진이 좀 괘씸한 거는 안산 동산고를 나왔는데 세월호를 폄하했던 거. 잊을 수가 없죠. 치명적이네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언론인이라고 해서 언론인이 아니고 그냥 겉멋만 들어서 배현진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고. 그렇죠. 경영진의 어떤 비호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 없죠. 예. 궁금하네. 에이 사람들. 이거 참.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배현진 자체가
얼굴을 드러내는 앵커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장수했거든요. 그 비호 세력들 속에서. 그러면서 공정 언론을 망친 상징적 인물 중에 하나인 이자가 사표를 내자마자 바로 이틀 만에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공천까지 받는다면 국민이 심판을 해주겠죠. 전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저는 매관매직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사전에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미래를 예약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위에도 나오겠지만 권력은 항상 신여를 만들 때 미래를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순이었고 뭐 3일 동안 연락이 두절됐다가 연락하는데 고생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말들은 다 말장난에 불과하고요. 수순대로 가고 있다. 예. 예. 배현진이 뉴스데스크 앵커한 게 2010년부터 17년까지예요. 무려 7년 동안인데 길기는. 이명박근혜 기간이 9년 중에 7년을 남자 앵커는 바뀌는데 여자 앵커는 안 바뀐 상태로 완전히 철밥통 유지했던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만큼 실력이 좋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무슨 실력일까 그게? 일단 실력은 있는 거죠. 수돗물을 잘 쓰는 실력. 예, 뭐 그런 이런 실력도 있고. 참, 네. 저쪽 사람들은 그런 게 없을까요? 어떤 부끄러움? 최소한 사람이 된 도리? 이런 게 그런 거 없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이런 거예요. 삼고초려했다 그러잖아. 그것은 그냥 워딩이에요, 워딩. 네, 그런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하면 배현진이 체면을 오히려 강력하게 더 스스로가 원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당신들 나한테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어? 뭐 이 정도. 내가 공정 언론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치 판단을 못했대도 그들의 어떤 깨우침이 부족한 거고요. 알고서도 그런다면 진짜 더 나쁜 것이고요. 배현진 아나운서 우리가 본보기 삼아가지고 공정 언론 기대 안 합니다. MBC의 수치죠. 최소한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거든요. 최소한 뭐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수도값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많이 쓰면 물만 아유,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수도 비용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사실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슈인데 하나만 할게요. 국정원하고요 검찰이 사상 첫 감사원의 감사를 받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예? 아, 저는 이 뉴스를 듣고요. 사실은 좀 눈물이 났어요.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솔직히. 감사를 못 받는지.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하위직으로 구청에 있을 때 감사가 뜨면요. 2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벌벌벌 떨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 받는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그러니까 감사원법에 나와 있어요. 국가 세출 세분 모두 다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기관이든. 단서 조항으로 국가 기밀이 됐을 때는 뭐 국무총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단서 조항은 있지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런데 시행되지 않았다. 너무 억울해요. 제가 감사 받았던 게 지난 공무원 시절에 정말 힘들거든요. 감사 준비 2달 전부터 합니다. 감사원 뜨면. 그러면 온갖 반말과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 감시를 받거든요. 감사를. 그런데 국가 권력이나 국정원은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이 지역은. 그런데 단 청와대가 한 번을 받았는데 2003년도인가요?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 이후에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이제야 국가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조 원대 돈을 쓰는 기관을 그것도 특수활동비만 해도 수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을 쓰는 기관이 감사 한 번을 안 받아. 이거 논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최근에 박근혜 이명박의 특수활동비. 그렇죠. 요거 이야기했었잖아요. 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이름부터 안보비로 바뀌었는데 그중에 기밀성을 요구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사실상 저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리 감사원이든 국회든 국정원을 감시하려고 해도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건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알고 보면. 기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다 썼는지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것도 전 양해 차지는 않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새겨 들으십시오. 기밀성입니다. 이게 기밀성이 아니고요. 기밀 유지할 때 기밀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뭐 그렇게 찬양하지는 않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게 찬양이 아니구나. 아, 그래요? 대단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감사원이 자체 셀프 계획을 좀 내놨더라고요. 보니까 자체 셀프 계획을 내놔서 감사원이 향후에 위상을 좀 찾고 감사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더 이게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지난 9년 우리 감사원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감사 존나 하고.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말 감사가 필요한 도둑놈들이 집권하면 감사를 안 해. 놀았죠. 놀았죠.
존재 가치도 없었죠. 그거 놀기만 했나요? 당시 야당의 지방자치단체장들 보복성 감사했죠. 그 짓을 감사원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아무런 법률 제정 없이 감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정부가 다시 저 녀석들로 넘어가면 극우 보수 체계로 넘어가서 도둑놈들이 다시 정권을 하면 그때 감사도 할 수 있나 이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번에 저는 좀 화가 나는데 그러면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또는 헌법에 삽입해서라도 이 기관들이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특수활동비를 왜 감사 못해요? 그 공무원들이고요. 그 공무원들과 다 비밀 인가증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 받아야죠. 근데 그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강제 조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임의 조항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번 참에 저는 확실하게 감사원장부터 선출부터 모두 다 체제를 바꾸는 개혁안을 내놔라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대통령 비서실도 2004년부터 작년까지 회계 분야에 관해서 재무감사만 받았대요. 근데 올해부터는 회계뿐 아니라 채용, 인사 등 직무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된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진짜로 혁명인 거죠.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 대단하다 한 겁니다. 다 받겠다는 거. 안 받아도 되거든요, 지금. 또 버티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 받겠다 하는 것은 이후에 대통령도 받으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국가의 틀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저는 또 화가 난 게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감사해서 결과를 국회에 통보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국회에 통보한 거 온갖 국회에서 또 야당이 물고 늘어질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과거 정부부터 꾸준히 해왔어야 이게 부패하지 않고 비아그라 사지 않고 뽕 처먹지 않았다고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이명박근혜 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안으로 본인이 상처를 내가면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대단하다는 겁니다. 나는 다 하겠다는 겁니다. 단돈 10원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는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거를 우리 하트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팍팍 눌러주세요. 한 2만 개 정도. 예. 네. 이명박의 변호사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요. 근데 정동기는 이명박의 변호사를 맡을 수 없다.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참 뭐가 제일 더럽게 안 풀리네 진짜. 그 요지가 뭐예요? 2007년 대검 차장으로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BBK 도곡동 땅 의혹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지휘한 사람이라서고요. 이 때문에 정 변호사가 이전 대통령 사건을 맡게 되면 공무원일 때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의 수임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새날의 민정수석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변호사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31조에 보면 수임 제한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1조 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맡지 못하게 돼 있어요. 변호사가. 그 말이 안 되지. 사실 알고 보면 예. 내가 그 비슷한 사건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검사야. 근데 어떤 사건을 맡았어. 근데 나중에 변호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수사했던 쪽에 변호사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런 제한 규정을 둔 거거든요. 근데 정동기 이자는요. MB 7인회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이명박과 정동기 당시 민정수석까지 올라갔죠. 한상률, 원세훈, 김경한, 임채진, 이인규 중수부장이었죠. 홍만표, 우병우. 이게 7인회거든요. 이들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이고 다시 수사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마차님 얘기한 대로 이자가 총지휘를 하고 있을 때 검찰 차장으로 총지휘를 하고 있을 때 이명박 BBK와 도곡동 땅을 무죄 판결했단 말이에요. 연관성이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을 수임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수사한 사건을 이거는 법률을 들이대지 않고라도 상식적으로 매관매직이고요. 그다음에 이 결과를 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대통령 인수위원회로 가게 돼요. 이자가. 그죠? 대통령 인수위원회 가서 바로 2008년에서 7년에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앉아요. 그러면 이들이 왜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느냐? 노무현 대통령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모략과 음해를 통해서 없던 일을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코너로 몰았던 장본인. 그 7인회 중에 한 명이란 말이죠. 정동기가 민정수석을 한 게 2008년 6월, 그렇죠. 6월 달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를 덮어주고 나서 민정수석으로 끌어올리는 건 신비님이 항상 말씀하신 매관매직이에요. 네, 전형적인 매관매직. 그런 자가 또 이 사건이 또 나중에 이제 또다시 문제로 불거지니까 이제 변호사 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개새끼가 있나.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 정동기의 그 매관매직에 대해서 전 수사해야 된다. 감사원이라도 수사해야 된다. 법조계에서는 지금 이게 의견이 두 개로 나누겨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게 수임 제한이 맞는 것 같다. 충분히 이거는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의 의견은 법조계에서 나오는 의견 중에 하나는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담당 검사가 아닌데. 라는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 의견은 아마도 학자들의 의견일 거고, 두 번째 의견은 검사들의 의견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검사들이 항상 자기들이 주장할 때 불리한 부분을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 그래서 검사는, 대한민국 검찰은 검찰총장 밑에 말단 검사까지 한 몸이에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명하복은 당연하고 이 전체 검찰 조직이 한 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의 검찰은 그렇게 지금 조직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검사는 책임과 권한이 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이 수임 제한 규정에 지휘했던 자이면 차장검사로 지휘했었으니까 사건을, 이건 당연히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다 말장난이고요. 이 차장검사가 자기 부하에 있는 부장검사가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팀이. 그러니까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결재권까지 갖고 있다고, 차장검사가.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달라요. 계급제가 있는 검사가 그래요. 계급제가 있기 때문에 연대 책임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시로 사항복을, 전직 대통령인데 수시로 사관복을 지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고유 고난이란 말이에요. 차장검사에. 그런 자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슨 이 수임을 맡을 수 있다고요? 저는 이건 법률을 떠나서요. 이 사항은 본인이 수사한 총 책임자였단 말이에요. 책임자가 그거를 다시 변호한다는 건요. 이건 그냥 범주를 떠나서 상식에서 맞지 않아요. 법은 상식에 준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요즘에 이슈에 대입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런 겁니다. 강간 사건이 벌어졌는데 피의자를 조사하고 수사했던 검사가 퇴직하고 옷 벗고 나서 그 피의자가 소송이 들어가고 나가지고 나중에 퇴직한 후에 그 사람 변호를 맡는 거예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좀 시스템이? 이상한 거 맞아요. 이거는 수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이러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과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처음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퇴직 이후의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이거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라서 도의적으로 지금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명박이 정동기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모든 스텝이 꼬여. 스텝이 꼬이죠. 정동기를 중심으로 지금 사건 준비를 해왔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정동기를 쳐내면 이명박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법무법인 열림이라고 만들었잖아요. 법무법인이 설립 조건이 3명 이상의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한 명 쳐내면 그냥 나가리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법무법인 자체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법무법인 열림이 다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다침이죠. 국선 변호사 많으니까요. 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정동기 아웃. 자, 정말 이렇게 무도덕한 새끼들이 있어. 2007년에 BBK로 그렇게 떠졌었는데 2008년에 그 수사 맡았던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겠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어마어마한 이야기 하나 터졌는데 우리도 예상을 했었고 아마 신비님도 그거 기억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기억납니다. 탄핵 전국 때 박근혜가 이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니까 사건은 정확하게 이런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서 군대를 동원하려고 했다 이런 건데 말이 이제 그런 거죠. 기각이 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에 대비한 거예요. 만약에 인용이 되고 파면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기각이 돼갖고 난리가 날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군대가 사실은 계엄령 선포하고 진압할 수도 있었다. 그런 모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광주 때처럼 9.18처럼요? 지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폭로한 건데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수도방위 사령관 구홍모 중장 그죠? 육사 40기가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는 것까지 지금 밝혀졌거든요.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으면 진짜 당할 뻔했네요. 이건 쿠데타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탄핵도 인용이 됐지만 국민들이 폭력 사태를 일으키지 않고 평화적으로 집회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음모론을 쓰자면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 상황이 벌어지면 국민들이 이제 화가 나서 다시 광화문으로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일부의 국민들이라도 또는 누군가가 일종의 세작들이 침입해서 뭔가 소요 사태 비슷한 걸 일으키면 즉각 그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하려고 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조사가 정밀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2017년에 쿠데타 움직임이 있었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공의 여부를 떠나서 쿠데타를 모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수도 방위사령관 입회하에 중장이 입회하에 수도를 방위해야 될 사령관인 거죠. 중장이 했고 육사 40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직접 산하에 장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진압을 할 것인지 회의가 됐겠죠. 그리고 어떻게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박근혜의 권력을 보유할 것인지에 대한 모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여기에 지났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촛불 전국 이전부터 거리에서 정말 미친 듯이 다녔던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생전 운동판에서 보지도 못한 얼굴을 가진 자들이 와서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폭력을 유도하거나 또는 제일 앞에 마스크를 쓰고 가서 경찰을 때리거나 또는 기물을 파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소요 사태를 군대가 일으켜서 촛불 집회에 침투돼서 일으켜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폭력을 유도해서 쿠데타를 군대로 진압을 하려고 했던 이런 정황들이 정밀 조사를 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 다시 후진국으로 추락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거는 정말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엄중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관련자 모두 다 총살시켜야 된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 항쟁에 상처가 아직 아물기도 전에 또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겁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얼마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냐 하면 이게 위수령이라는 대통령령이 있어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발동되는 건데 위수령이라는 그 대통령령의 전체적인 맥락은 한 가지입니다.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의 시설 기타 건물들, 군대의 시설 기타 건물들이에요. 그러면 뭐 해당 안 되는 건물이 없겠죠. 그 건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는 위수령을 발동할 수 있다 해요. 그리고 위수사령관을 두고 그 지역의 상급 선임자로 위수사령관을 두고 위수령에 따라서 군대가 투입되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군대가 투입되는 조건은 그 지역의 광역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군대가 투입될 수 있어요. 비상사태, 뭐 기타 등등 치안 유지도 할 수 있고 발포 권한도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여러 명이 몰려와서 위협을 느꼈을 시 총을 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때 이 법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 도지사 등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위수령이 발동이 됐다면 이미 그 발동이 되기 직전에 박원순 시장이 체포가 돼서 그 자리가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데? 무섭죠.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체포돼서 자리가 비워져 있는 상태여야 되고 그리고 부시장, 정무부시장 등등등 줄줄이 다 자리를 비워놓은 상태에서 누군가 한 명이 꼭두각시가 그 대행을 맡는 거죠. 그리고 군대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기사는 너무 이제 현실로만 나온 것이고요. 우리가 돌이켜 보면 박사모들이 군대야 일어나라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예, 그렇게 돼 있고 이들이 그 다음에 기무사와 사이버 사령부가 이들 손에 있었을까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들은 사실은 당시에 박근혜 당시에 이 박지만이 동기들이 군대를 일단 장악이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시도를 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박 시장을 왜 공격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박사모들이 미친 듯이 박원순을 공격했을까? 서울시장을 치면 위수령 발동 조건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종합적으로 큰 프레임에 움직였다는 정황적 근거가 이제 돌이켜보면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 진짜 무섭네요. 만약에 우리가 실패했었으면 우리 녹음실 다 털려고 다 잡혀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고문당해서 거꾸로 매달아 있겠죠. 총을 맞았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생각인데 그만큼 민주주의가 성숙해 있다 보니 기획은 할 수 있는데 차마 꺼내들지를 못한 부분일 수도 있고 다행히 2017년 3월 10일 박근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국민으로부터 파면을 당한 바로 그날 좀 아찔했었던 순간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미투 건은 아닌데 미투 건인. 이건 이제 형사적인 문제가 원래 걸려 있어가지고 이만우 전 새누리당 의원, 현재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전 의원이신 바로 이분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야기를 이거 왜 갖고 왔냐면은
미투가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미투에 관련돼 있어서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어떤 여성분을 강간하기 위해서 폭행까지 한 이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언론들은 지금 안 다루고 있죠, 별로. 거의 다루질 않죠. 예. 처음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는 이만우 전 의원이라는 이야기도 없었고 소속 당도 안 밝혀서 이거 네티즌이 밝혀냈었어요, 처음에. 지금 구속영장이 집행이 됐는데 이 구속영장 집행된 내용을 보면 가관이에요.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어디로 돈 주고 갈까? 네. 전 국회의원이 재판부가 판사가 보기에 전 국회의원인데 전 집권당의 국회의원이었는데 저 사람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재가 새누리당 어쨌든 정책자문위원 부위원장이었죠. 이것도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 그 여자분을 회유한다라든지 그렇죠. 증인을 만들어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 물론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봅시다. 깨놓고 안희정 지사하고 이만우 씨하고 사회적 네임밸류는 분명히 다르죠. 다른데 이 상황에서 신난 사람은 홍준표잖아요. 대통령 만나러 가서 한다는 농담이 미투 기획 음모 임종석 실장이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놓고 논란이 되니까 농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국민을 2번 우롱한 겁니다. 장난치는 거야? 네. 대한민국이 발전이 급격하게 안 되는 원인이 있어요. 네, 김성태하고 홍준표가 앉아있는 어떤 행사 자리인데 경기도지사로 출마하겠다는 같은 당 소속의 여자분이 무릎을 꿇고 와서 이렇게 무슨 서류를 줘요. 홍준표한테.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왜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은 보통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 이렇게 세운단 말이야. 어찌 됐건 간에. 근데 거들먹거리며 앉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시선도 안 주고 봤더라고. 그게 그쪽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같은 방송한테 공정성 바라십니까? 우리가 무슨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도 아니고 나는 최소한 미투 운동 지지해요. 미투 운동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미투 운동이 끝날 때까지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이것을 왜곡시키는 건 진짜로 홍준표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만연해왔던 그 당은 이런 사건이 났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부터 자숙하고 조심하겠다가 먼저 돼야 되는데 좌파 인사들 다 걸렸으면 더 걸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상에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 가서 의제가 국방 문제가 아닌 거를 추미애 대표가 꺼내니까 밥 안 먹고 갈래 그래요. 넥타이는 풀어진 채로. 박근혜 때는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야당 대표가 가서 내가 생각했던 의제가 아니고 다른 의제가 나오니까 나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민주화가 됐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현상을 이용해 먹는 세력이 있는 한 미투 운동은 계속 왜곡될 수밖에 없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미투 운동이 갖는 의미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맞아요. 열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투 운동이 오히려 범죄 영역이고 그다음 우리 사회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돼야 될 시기에 오늘이 이제 여성의 날 3.8 여성의 날이죠. 마치 또 그러니까 이게 한참 언젠가는 알아야 될 홍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저는 정치권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범국민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한국이나 또는 남자로서 태어났던 숙명의 반성, 네, 했든 안 했든 같은 반성을 바탕으로 좀 엄숙하고 엄중하게 우리 남성들이 좀 받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정치권으로 들어가면 희화화되고 골 때리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앙에 홍준표가 서 있다는 거고 이런 이 무식한 그 돼지 발전기에 나눠 먹던 그 친구들 다 저는 소환해야 된다. 네, 그 부분이야. 어쨌든 그런데 그건 농담이고 어쨌든 이것이 미투 운동의 당사자로 얼굴을 내밀고 정말 수치스러웠던 사항들을 온 국민한테 알리면서 이 큰 역사의 흐름의 진보의 방향을 마치 정치 보복이나 또는 음모론으로 끌고 가려는 홍준표는 어떻게 더 이상 홍준표한테 욕을 할 수가 없어. 이걸 뭐 짱돌로 조사 부를 수도 없고 나이도 많이 드셔서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자 신비님 이보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버르장머리 없이. 똑같아 홍준표. 똑같아 홍준표하고. 제가 홍준표 된 거야? 그 어떻게 그 머릿속에 박혀 있었나 보네. 아니 그 홍준표는 나이가 문재인 당시 후보보다 어렸어요. 그렇죠. 아니 생긴 건 좀 더 썩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마차님이 나한테 버릇없이 똑같은 말. 미투 운동을 조금 더 얘기하면은 지금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오늘 오후 3시에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또 이걸 또 취소시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취소시키는 이유가 검찰의 수사를 먼저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라고 하는데 난 이 부분 정말 더 하나거든요. 안희정 도지사가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 안 끝났다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자신들을 지지해준 사람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 지지해준 사람들에 대한 A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왜 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 교통사고를 내고 그 교통사고를 내고 누구를 죽였는데 상갓집에 가서 처음에 가면 당연히 욕먹지. 멱살 잡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용서를 빌면 국민은 마음이 풀리게 돼 있고요. 그 용서를 비는 행위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맹세에 준하는 거야. 그게 용서를 빈다는 말은. 그러면 법적인 문제야. 사실 이게 뭐 사실관계를 서로 간에 그랬네 안 그랬네로 몰고 갈 그런 논란의 여지도 사실 없어요. 본인이 인정했다면. 그러면 가장 더 중요한 게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향해서 얼굴을 드러내놓고 죄송합니다라고 아무리 쪽팔리고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란 도리라고 생각해서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목적이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또 도망가는 이런 모습은 일종의 국민에 대한 2차 가해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책임 있는 말을 자리에 있던 굉장히 사람으로서. 잘했는데 제가 우리 방송에도 여러 번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사건이 터지면 반드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속하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한테 이게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법률적 책임은 이후 문제고요. 그렇잖아요. 법률적 책임은 이후 문제고 안 지사 같은 경우는 사회적 책임이 더 무겁게 와야 돼야 되거든요. 집권 여당의 제일 지금은 그렇죠. 제일 그래도 그 대통령 후보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뽑혔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가장 근본적이었으면 원시적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다 말하고 사과하고 속고대죄하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지자들이 지금 야구방망이 들고 어쨌든 관자 쳐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더 지지자들이 상처가 더 커버린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지사가. 물론 가해자지만 그 본인도 힘들 거예요. 하지만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대로 원시 상태로 돌아가서 처음 상태로 돌아가서 정말 솔직하게 사과하고 속고대죄하고 그래야 국민들의 상처를 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한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위기 극복 능력이 그 사람의 댐댐이를 보여주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지지자들한테 또는 국민들한테 사과하시고 당당하게 죄를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피해자한테도 속고대죄 하시고 그러면 다시 국민들은 마음을 풀 거예요. 푼다고까지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게 도리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도리죠. 이런 거 있잖아. 우리들이 안희정 이분을 지지한 적은 없지만 대선 끝나고 나서 대승적으로 서로 이렇게 대선 후유증 없이 가게 된 그 배경에 그래도 우리 안에 괜찮은 대선 후보들이 많이 있다는 어떤 한 울타리 안에 있었단 말이죠, 이분이. 근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모양새를 보이기 시작하면 국민에 대한 2차 가해라는 건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지해왔건 안 했건 간에 우리들 입장에서 제가 그런 얘기 오죽했으면 지가 뭔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쌓아가는 어떤 민주주의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사건이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역대급 스캔들로 남는 상태가 됐다면 부끄럽고 힘들어도 나와서 해야 되는데 추가 폭로들이 이어지는 어떤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한 뭐 1, 2분짜리 사과문 낭독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정략적으로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략이 들어가면 안 돼. 정략적 판단을 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어떤 것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형식적인 사과 아직 멀었습니다. 이 안희정 지사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지자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상처를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보는 현상은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얻어야만 되는가라는 것을 보면 이유가 너무 명확해요. 우리가 정치인을 대할 때 정치인을 수단으로 볼 것인가 목적으로 볼 것인가를 가끔 헷갈려 하셔서 그래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정치인은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수단으로 보셔야 돼요. 정치인 자체를 우리의 목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스스로 상처를 받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지자분들이 안희정 지사 건으로 인해서 정치인을 바라볼 때 절대 그 정치인이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를 좀 삼기를 바랍니다. 예. 국민한테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수사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 의도성으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 무혐의 처리를 받아내는 전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를 왜냐하면 이게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CCTV가 있어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의 전략이 본질을 호도한 채 법적인 무혐의 받아내서 국민들한테
나는 그런 적 없어 이런 식의 전략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뭐 약간 이 다른 이야기지만 피해자한테 권력에 의해서 뭔가 어떤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피해자 여성분한테 미안할 짓을 왜 하냐고. 했으면 정말로 미안하다고 느꼈으면 반복되지 말아야죠.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피해자가 멘붕이 와버리는 거거든. 그런 방식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여성분을 대하는 태도랑 똑같아요.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운동은 저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남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운동이. 결국은 남녀가 이제는 동등한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이 운동은 그냥 쉽게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지금 일본만 빼고 지금 거의 다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그래서 이 물결에 타 주십시오. 남자들도 타고 여자들도 타서 좀 더 가부장제나 또는 남성 중심 또는 유괴에 의한 성폭력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남자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위두유도 해주시고 남성들도 함께 또 미리 반성도 괜찮습니다. 범죄 사실이 있으면 미리 먼저 커밍아웃한다고? 먼저 하시는 것도 괜찮고 이 운동은 좌우 공격이나 정치적 이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이 문제는 인류의 큰 흐름 중에 반드시 걸쳐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이 3.8 여성의 날인데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는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는 인권의 문제 아닙니까?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다는 인권이 인류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지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대승적으로 보시고 솔직하게 이게 임기응변으로 넘어갈 문제 아니기 때문에 안지사님도 이제는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나와야 된다. 1차 나오고 2차 또 피해자 나오면 또 나와서 사과하시고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또 진보가 발전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나고 나서 그 사람을 단죄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회를 바꾸는 목적이 돼야 돼. 예를 들면 뭐 안희정 지사의 캠프는 굉장히 비민주적이었다. 그거는 비난의 대상이라기보다는요. 어떤 특정 개인을 대선 후보나 이런 걸로 만드는 과정의 모임 자체가 사실은 비민주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대부분의 캠프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사회가 바뀌는데 도구로서 쓰여야 되는데 이걸 악용해 먹는 세력들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마치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인 양 정치적으로만 공격을 해대면 결국에는 저쪽에서는 미투가 한 명도 안 나오는 상태로 오히려 그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세력들이 받는 타격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미투가 이렇게 자극적이고 뭔가 성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폭발성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더 유명한 사람의 더 충격적인 사생활이 까발려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의 미투는 사회적 어떤 시선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희정 건이 터지고 나면 경미하지만 더 유명하지 않은 보통의 연예인들 건들이 다 묻혀버린 효과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들이 앞장서가지고 이제 클릭수 유도하기 위한 도구로 유명한 사람들의 미투를 계속 이렇게 부추기는 분위기가 되면 일반적으로 미투 운동이 사회적으로 나아지는 방법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유명한 사람들의 성에 관련된 걸 까발리기 운동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저항감도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이상의 운동, 저는 이거를 미투 운동을 촛불혁명의 이후에 또 다른 혁명이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 언론인들이 클릭수 올린다 이런 거는 미풍이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지금 남성들이 지적 수준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다음에 여성 수준도 올라가고 있어서 이 과정에서 자기를 반성하는 계기, 남성 중심 사회를 반성하는 계기. 그리고 나는 또 얼마만큼 그동안에 유명하지 않아서 안 밝혀졌지만 솔직히 나는 또 누군가의 폭력을 하지 않았는지의 반성. 그리고 이 운동이 커져가면서 내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시선 또는 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진화될 거라는 거 저는 확신하고요. 우리 사회는 성숙해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에 반드시 이 아픔을 딛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나라에 비해서 먼저 출발할 거다. 그리고 언론들도 이거를 야 누구 걸렸네 지금 홍준표의 반응은 제가 괘씸한 게 그거거든요. 자신들이 알고 보면 미투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좌파 쪽이 세력이 줄어들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는 그거를 즐기는 모양새인데 본인들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쪽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성노리당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터져도 자기 자신들한테 오는 피해는 별로 없다. 결국 이 아젠다는 좌파 쪽에 피해를 입히는 아젠다라는 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수구를 자처하는 그쪽 세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올 거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개혁적인 쪽이 내상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식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광풍 불어 한다고 사회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회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반응이 좋은 쪽으로만 개혁되는 게 아니고 악용해 먹는 세력들이 꼭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게 변질되면서 결국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불신만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 아무 고려도 없이 무조건 바람 불어라고 하는 건 저는 반대라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그게 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의 미투 운동에 동참하신 분들은 카더라로 안 해요. 정확히 제가 보면 육하원 측에 의해서 신뢰를 굉장히 높이고요. 더더욱이 실명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진보의 결정타라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보나 민주 세력들이 이런 성폭력을 암암리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번 참에 우리가 진보 민주 세력들이 여성의 성대상화하는 관점을 좀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저는 이것이 바로 반면교사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진보를 더 탄탄하고 깊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좀 맞지.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요즘은 카더라로 먹히지 않습니다. 카더라면요 네티즌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다 찾아내기 때문에 앞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하실 분은 카더라로는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남자 세계에서는 비일 다 얘기 듣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술자리에서도 그렇고 뭐 그래서 정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극소적인 이런 갈등 문제, 좌우 갈등 문제나 홍준표의 그런 뭐 쓰레기 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큰 줄기에 여성과 남성이 동시에 한국 사회가 진화한다는 점은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신뢰를 하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알겠고요. 안희정 지사 이런 식의 태도가 주는 실망감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네버엔딩 스토리 30번째. 오늘의 주제는 서울 이야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오프닝 때 약초님 말고 다 서울 사람이 아니네요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난 게 맞아요. 아 그래 원래 광주라고 안 그랬어요? 아니요. 그럼 서울 사람이네. 서울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있다가 나중에 초등학교 때부터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학교는 다 광주에서 다닌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쯤에 나는 빨리 서울로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왜요? 내가 광주도 괜찮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왜냐면 서울이 너무 힘들고 좀 각박하고 이런 거를 좀 느끼니까. 근데 그때는 내가 여기서 탈출하지 않으면 나한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고등학교가 워낙 사립이고 빡세다 보니까 기숙사도 시키고 막 하니까. 근데 강남에 8학군에 있는 제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그렇게 다니질 않는 거예요. 잠깐 우리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서울에 친구가 있었다고요? 왜냐면 방학 때 또 제가 대치동에 사관을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역시 있는 집은 다르구나. 내가 원하는 서울 여자인데. 아버지가 회장님. 아니 근데 또 방학 끝나면 또 난 내려가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던 거죠. 아마 우리 반 애들이 봤을 땐 좀 재수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딱 들어도 그렇네요. 근데 학기를 딱 시작하면 뭐 서울 애들은 9시에 그러니까 뭐 8시까지 학교를 가서 4시 5시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7시 반까지 학교를 가서 아침부터 듣기 평가를 시작을 하고 자율학습도 10시까지 하고 기숙사 들어가서 새벽 3시까지 하고 막 이러니까 뭐 이거는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빠삐용이네요. 네, 진짜 사육당했죠. 예. 그러니까 뭐 기숙사에서 주는 밥 투정 없이 먹고 워낙 투정 안 하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는 약간 왜 우리 집은 광주로 아빠가 내려갔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게 할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빠가 그래서 광주로 내려갔었던 거였는데 영감이었는데 진짜 아버지가 회장님이었구나. 그러네요. 아니 그걸 쭉 이어갔으면 진짜 좋았겠죠.
사업 크게 하셨어요? 크게 말아드셨다고. 네. 크게 말아드셨죠. 상황이 매우 안 좋다. 네. 그게 왜냐면 아마 이보호 씨랑 저랑 비슷한 세대라서 알 텐데 우리가 딱 대학교 갈 때쯤에 IMF가 터져서 그때 정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삶은 그 IMF가 터졌던 전과 후로 진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너무 변했기 때문에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서울이 되게 욕망의 도시이기도 했지만 막상 서울에서 내가 대학교를 들어와서 다니면서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서울이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애증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효리가 제주도에 살면서 서울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공감을 했던 게 이효리가 느끼는 서울도 그런 애증의 도시였다는 게 너무 잘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사랑하고 자기가 성공했던 그리고 자기가 자랐던 도시지만 서울에서 상처받은 것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고 얻은 만큼 또 잃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가서 사는 거고. 근데 약간 그런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지금 제주도에 가서 사는 건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죠. 만약에 그게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서울에서 되게 힘들게 살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저께 푸나님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오히려 명절 때 시골 내려가면 지방에서 더 잘 산다. 예, 맞아요. 네, 돈의 가치가 서울과 지방이 좀 다른 거예요. 때문에. 벌써.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가 서울 도시 빈민? 약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 그 말이 맞아. 왜냐면 나는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생각했던 서울에서의 생활은 아빠가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도 지키지를 못하고 심지어 아빠가 어디 갔는지도 한동안 알지를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는 졸업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일단 학교가 다 끝나면은 나는 광주로 다시 내려가야 될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힘들게 생활을 이어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점 관리를 안 했다고 그랬구나. 근데 학점 관리를 안 한 거는 또 그 동안에 집안이 무너지는 과정은 한 번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가잖아요. 처음에 딱 충격이 있고 그다음부터 이제 차츰차츰 내려가는 게 그 동안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가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막 전화해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러면은 나는 내일 당장 시험이어도 이게 집중이 안 되고 그냥 엄마한테 가야지만 이게 되는 막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내가 내 생활을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유학이나 적어도 연수라도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간다고만 하면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엄마를 두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약간 정말 발목이 딱 잡혀 있는 것처럼. 근데 또 제 동생이 저보다 한 15살 어리고 늦둥이에다가 제가 대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 얘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당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오빠한테 450만 원 빌려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서 홀랑 막 사기 당하고 막 이제 이랬었던 거였는데 근데 서울에 와서 되게 좋았던 거는 저한테는 그 지하철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데려다 주는 차보다 훨씬 크고 쾌적한 지하철이. 지하철이 왜 좋아요? 시원하잖아요. 여름에 시원해. 그리고 제가 있었던 데가 외갓집이 이제 지하철도 새로 막 개통되고 막 이래서 지하철이 새 지하철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5호선, 8호선 막 이런 것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리고 서울 남자애들 말투가 너무 나긋나긋하고 좋은 거. 밥 먹었니? 밥 먹었어?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광주에서 다 학교를 나온 다음에 서울로 대학교를 왔는데 그때 저한테 2살 어린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촌 동생이 경기여고를 다녔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의 교복에 대한 로망 하면은 여자들 약간 경기여고가 워낙 너무 정형화된 교복 스타일이어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동생을 좀 졸라서 동생이랑 저랑 경기여고 교복을 입고 경기여고를 가서 왜? 그냥 내가 서울에서 해보고 싶었던 걸 막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음마 아파트 상가 가서 떡볶이 먹고. 음마 아파트. 잘 사는 아파트. 그때는 그렇게 막 음마 아파트가 그런 건 줄 몰랐죠.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그런 아파트였어? 라고 했는데 아파트가 뭐 이렇게 럭셔리해 보이거나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었어요. 지금 강남의 비싼 아파트는 다 헐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음마 아파트 입주했던 세대거든요. 헐. 저희가 6동인가 살았었어요. 아 진짜? 근데 그때는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아파트였어요. 싸고 부실이란 말도 있었고 그 옛날에 아베 가족이라는 이제 드라마도 있고 소설도 있는데 거기가 이제 옛날 6.25 때 시체들을 파묻었던 장소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갔고 실제로 저희는
바닥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들어간 거였죠. 공사장 같은데. 그럼 지금 파셨어요? 옛날에 끝났죠, 그거는요. 제 너무 중학교 아깝다. 때. 너무 아까워. 아 근데 뭐 벌써 가지고 계셨어야 되는 한 35년 넘었는데요. 대박을 쳤을 텐데. 아니 30년 전에 그런 지금 현실을 알았으면은 누가 그렇죠.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맞은편이요. 개포동인데요. 거긴 다 수박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 오늘 경기 오고 교복 입고 떡볶이 먹고 왔다. 스티커 사진 찍고 왔다. 막 이러면 야 옛날에 거기다 흙밭이라 예, 엄마가 맞아요. 교생 실습 갈 때 구두 빠지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마 아파트 저희 갔을 때 양재대로가 지금 이제 10차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거기가 진흙탕이어가지고 그랬다고. 차가 빠졌었어요.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거기 배추 뽑으러 사역 나갔던 데였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샀어야지. 뭐 하냐고. 모르죠. 몰랐죠. 의성 같대요. 의성.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가보고 싶었던 데가 방송국이잖아요. 방송국 안 가보고 싶었어요? 아우. 그렇게 딱 생각이 서울 없었어요. 하면 방송국. 딱 그쵸. 제일 먼저. 방송국은 정말? 예. 저는 방송국 그다음에 63 빌딩. 예. 저는 서울의 숨은 고수들을 찾으러 다녔죠. 뭐 그게 무슨 고수? 뭐 무술 고수, 뭐 명상 고수, 맛집 찾아다녔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강의는 많이 쫓아다니긴 했었는데 그 방송국이 왜냐면 또 나의 윤종신이 그런 라디오를 하는 부스 막 이런 것들 항상 너무 가보고 싶었었거든요. 특히 다른 방송국 말고 MBC. MBC. 맨날 마봉춘. 네, 그런 뭐 보라색 그 빌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은 아 내가 저기 정말 가보고 싶었고 엽서도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푸나님이 그 당시에 거기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막 아 좀만 일찍 알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통해 가지고 내가 윤종신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에 나왔던 집도 가요. 네. 방송이 좋아서. 네, 다 서울이니까 그 집 가는 거야. 보는 근데 거지. 그런 집이 어디 있다는 정보는 어떻게? 그런 건 또 귀신같이 알죠. 예. 귀신같이 알고 어떻게든 가요. 근데 그게 있긴 있더라고요. 저희 딸내미도 슈퍼주니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집에 아직까지도 그 브로마이드하고 CD가 가득 있는데 얘네들은 어떤 정보를 얻는지 어디 간다는 동선을 다 꿰뚫고 있고 그리고 멤버들 성격이 어떤지까지도 다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에 보이는 거 말고 아니, 그 뒤에 보이는 그러니까 거. 지금이야 다 이렇게 그 검색하면 웬만하면 나오고 팬클럽들도 굉장히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제 조카도 인피니트의 그 예. 미친 애거든요. 예.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모든 콘서트를 다 올관하고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다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2000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인터넷 검색 시스템이 없잖아요. 2000년 예. 초반. 야 있었죠. 그러니까 인터넷은 존재했지만 지금처럼 맞아, 그러니까 지금처럼은 아니었어요. 활성화는 안 돼 있어요. 기획사를 통해서 이렇게 뭐 연결하고 정보를 얻어내고 하는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열정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열정이네요. 아니 근데 전 아직도 MBC를 못 가봤어요. 그래요? 지금 가요. 지금 버려져 있는 저 건물. 여의도. 네, 여의도 뭐 다른 상암 뭐 이런 데는 상암 이런 데는 김태우 PD 만나러 그때 카메라 가지고 갔을 때 지금 상암 MBC는 화장실부터 예술입니다. 완전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방송국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SBS 목동 SBS. 거길 왜 갔었냐면 방청객 이런 거 아니고 제가 이거 한번 가고 보고 싶다 하면은 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4년 전? 3, 4년 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때 SBS에서 동안 선발 대회를 했습니다. 거기 SBS에서요? 참여로 나갔다는 건가요? 뭐 특별 프로그램 뭐 이런 거였던 그런 막 건가요? 명절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거기에 접수하라고 해가지고 보냈는데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 찍고 막 할 때는 그냥 회사에서 애들이랑 사진 찍었는데 걔 중에서 이제 어려 보이는 거 보내니까 내 나이에 비해서 내가 키가 작으니까 더 어려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보냈더니 돼서 이제 실물 이거 테스트를 할 테니까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회사를 몰래 빠지고 이제 간 거였거든요. 내가 그렇게 꾸미면 초등학생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와. 야, 저는 진짜 영원히 불가능한. 저는 중3 때 경찰에 연행됐었거든요. 동안이 아니라 뭐 용의자와 닮았다고. 노안 선발대. 분명히 나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경찰에 연행이 됐어. 간첩이라 그러지 않던가요? 저 초등학교 때 별명이 할아버지였어요. 진짜요. 할아버지. 아 부럽네. 아니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갈 때부터 좀 되게 의기소침했던 거예요. 내가 빨리 회사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고민을 계속했기 때문에 왜냐면 회사는 역삼동에 있고 이게 목동이니까 왕복만 2시간인 거예요. 근데
앉아서 이제 처음에 SBS라는 데를 들어가고 지금 보면은 드라마에도 내가 갔던 그 동선이 보이면은 나 저기 가봤는데 막 이런 약간 일반인 마인드로 되게 좋은데 그때 갔을 때 어땠냐면 그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데 카메라하고 이제 이 사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 방송을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떤 컨셉을 맞춰서 옷을 입혀서 내보내야 될지 이런 컨셉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 상황에 거고. 맞게. 근데 약간 내가 거기서부터 좀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정상같이 안 보이는 왜냐면 이게 너무 심하게 오버 그러니까 저는 그냥 회사에서 복장 그대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50대 아줌마가 정말 너무 젊게 보이고 싶어서 진짜 막 에어로빅복 막 엄청 노출 심하고 화장 너무 두껍게 했는데 머리는 막 삐삐처럼 묶었어. 막 이러면은 되게 기괴해 보이는 거예요. 코스프레 같이요. 마차님은 옷 뭐 입었어요? 저는 그냥 후드티에 비니 쓰고 그러고 갔었거든요. 그럼 그 컨셉이 뭐 초등학생 컨셉이 뭐? 아니 그냥 나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고 하는 걸 보고 너네가 나를 쓸 거면 컨셉을 짜가지고 나한테 뭐 추천을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저는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는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 이게 작년에 했던 동안 선발대회인데 이거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봐봐 하고 보여줬더니 절대 못 나가게 막는 거야. 왜냐면 야 이거는 무슨 변태쇼도 아니고 60대 할머니가 막 이렇게 춤추고 막 물론 그게 좋기는 한데 젊음과 건강이 좋긴 한데 너무 오버했을 때는 굉장히 서양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너무 로리타 컴플렉스나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나갔으면 딱 했을 만한 컨셉으로 이제 정말 삐삐머리로 하고 초등학생 교복 같은 거 입히고 막 이렇게 나왔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되게 아찔한 거죠. 안 나가길 되게 잘했다. 영원한 흑역사로 남았을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에 짤 만들어가지고 막 우리끼리 돌려보면서 막 놀리고 그랬을 텐데. 게시판에 올리고요. 그때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선발대에 나와서 연예인 된 사람 없잖아요. 그냥 이용당하는 거죠. 뭐. 그래서 항상 댓글에 영원히 고통받는 마차 이렇게 놓고. 근데 그때 카메라 테스트 했던 영상은 아마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국까지는 또 섭렵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발레 학원도 다니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제가 또 발레 풀세트로 사가지고 또 하고 이런 것들 다 해봤는데 지금 학교 졸업하고 회사 다니다가 지금 새날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거의 내가 그냥 하고 싶었던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지금 죽어도 호상이다? 근데 더 하고 싶은 건 있죠. 근데 너무 막연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거에 뭐겠어요. 뭐 영부인이 되고 싶다. 영부인이 되고 싶은데 남편이 뭐 노력을 안 해요. 대변인이 되고 싶다. 대변인 되고 싶은데 아직 좀 먼 것 같고. 미스티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항상 제가 김남주처럼 되고 싶다? 그런데 김남주가 5개월 동안 한식을 안 먹고 살을 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센 캐릭터, 내가 못했으니까 맨날 징징 짜고 못하고 막 했던 것들을 못한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그런 드라마도 되게 좋아하나 봐요. 김남주가 세게 나오고 왜 직장에서 이렇게 종이 탁 던지면서 나가라고 하고 막 그런 거를 보면 너무 좋은 거죠. 내가 못했으니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저기 딱 던지면서. 근데 정말 미워야 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봤고 제가 서울을 너무 오고 싶어 했었던 것처럼 나중에는 서울을 너무 벗어나고 싶다. 내가 어디 내 힘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근데 미국은 총기 사고 때문에 그때도 그게 싫었어요. 미국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좀 혼자 가야 되니까 무서워서 그랬고 나중에는 영국 유학 박람회 이런 데를 쫓아다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엄마랑 동생을 놓고 가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왜요? 지금 카톡 차단도 했으면서. 카톡 차단 풀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 어찌 보면은 그때 우리 맨날 우리 약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도는 구체적으로. 그랬을 때 제가 항상 막 유럽에 세일즈 매니저로 나가고 싶다 막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정말 그렇게 해서 나중에 프랑스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까지 했으니까 제가 지금 내가 뭘 해야겠다 이런 목표보다는 그냥 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게 제가 한 30몇 년간을 너무 힘들게 미친 듯이 달려와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된다는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살이 쪄서 10의 자릿수가 바뀌었어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변화를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바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제가 최근에 이제 OS가 좋아가지고 맨날 OS를 막 엄청 먹었거든요. 아 OS 그 초코 과자 OS 네모난 거. 그랬더니 안 되겠더라고. 내가 OS를 원래 과자를 그렇게 먹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먹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많이 풀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OS를 끊고 날씨가 따뜻해졌으니 운동을 하고 내가 사랑했던 서울을 열정과 에너지를 가득한 그런 서울로 다시 만들어보고 싶어요. 미세먼지까지 사랑하는 서울. 그러니까 좀 운동을 하려고 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또 못 나가고 이럴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했던 저의 서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의 수임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새나리 민정수석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변호사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31조에 보면 수임 제한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1조 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맡지 못하게 돼 있어요. 변호사가. 그건 말이 안 되지. 사실 알고 보면 예. 내가 그 비슷한 사건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검사야. 근데 어떤 사건을 맡았어. 근데 나중에 변호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수사했던 쪽에 변호사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런 제한 규정을 둔 거거든요. 근데 정동기 이자는요. MB 7인회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이명박과 정동기 당시 민정수석까지 올라갔죠. 한상률, 원세훈, 김경한, 임채진, 이인규 중수부장이었죠. 홍만표, 우병우. 이게 이제 7인회거든요, 이들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이고 다시 수사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마차님 얘기한 대로 이자가 총지휘를 하고 있을 때 검찰 차장으로 총지휘를 하고 있을 때 이명박 BBK와 도곡동 땅을 무죄 판결했단 말이에요. 연관성이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을 수임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수사한 사건을 이거는 법률을 들이대지 않고라도 상식적으로 매관매직이고요. 그다음에 이 결과를 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대통령 인수위원회로 가게 돼요. 이자가. 그죠? 대통령 인수위원회 가서 바로 2008년에서 7년에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앉아요. 그러면 이들이 왜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느냐? 노무현 대통령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모략과 음해를 통해서 없던 일을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코너로 몰았던 장본인 그 7인회 중에 한 명이란 말이죠. 정동기가 민정수석을 한 게 2008년 6월 그렇죠. 6월 달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를 덮어주고 나서 민정수석으로 끌어올리는 건 신비님이 항상 말씀하신 매관매직이에요. 전형적인 매관매직. 그런 자가 또 이 사건이 또 나중에 이제 또 다시 문제로 불거지니까 이제 변호사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개새끼가 있나?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 정동기의 그 매관매직에 대해서 전 수사해야 된다. 감사원이라도 수사해야 된다. 법조계에서는 지금 이게 의견이 두 개로 나누게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게 수임 제한이 맞는 것 같다. 충분히 이거는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의 의견은 법조계에서 나오는 의견 중에 하나는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담당 검사가 아닌데. 라는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 의견은 아마도 학자들의 의견일 거고 두 번째 의견은 검사들의 의견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검사들이 항상 자기들이 주장할 때 불리한 부분을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 그래서 검사는 대한민국 검찰은 검찰총장 밑에 말단 검사까지 한 몸이에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명하복은 당연하고 이 전체 검찰 조직이 한 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의 검찰은 그렇게 지금 조직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검사는 책임과 권한이 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이 수임 제한 규정에 지휘했던 자이면 차장검사로 지휘했었으니까 사건을 이건 당연히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다 말장난이고요. 이 차장검사가 자기 부하에 있는 부장검사가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팀이. 그러니까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결재권까지 갖고 있다고 차장검사가.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달라요. 계급제가 있는 검사가 그래요. 계급제가 있기 때문에 연대 책임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시로 사항복을 전직 대통령인데 수시로 사관복을 지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고유 고난이란 말이에요. 차장검사에. 그런 자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슨 이 수임을 맡을 수 있다고요? 저는 이건 법률을 떠나서요. 이 사항은 본인이 수사한 총 책임자였단 말이에요. 책임자가 그거를 다시 변호한다는 건요. 이건 그냥 범주를 떠나서 상식에서 맞지 않아요. 법은 상식에 준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요즘에 이슈에 대입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런 겁니다. 강간 사건이 벌어졌는데 피의자를 조사하고 수사했던 검사가
퇴직하고 옷 벗고 나서 그 피의자가 소송이 들어가고 나가지고 나중에 퇴직한 후에 그 사람 변호를 맡는 거예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좀 시스템이? 이상한 거 맞아요. 이거는 수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정기가 되므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지금 날씨가 우중충한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은 우중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비님 반갑습니다. 유명종님 유명종입니다.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 저는 푸른나무입니다. 홍보 하나 해드리고 갈게요. KTX 해고 승무원과 함께하는 연대의 밤 2018년 3월 16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합니다. 2호선 6호선 합정역 7번 출구에 있는 우리은행 건물 지하 1층의 카우카우에서입니다. 예, 합정역 7번 출구를 뒤돌아 나와서 뒤쪽으로 60m만 걸어가면 있답니다. 예, 많이 압니다. 거기서 행사 많이 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1일차집 뭐 이런 거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그렇죠. 비슷한 건데 사실은 여기서 남기는 구조는 뭐냐면은 티켓 사주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좀 모금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 이야기가 누가 하길래 제가 버럭 화를 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붐업이 중요하다. 이런 행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넘쳐나야 이게 어떤 붐도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데 가면요.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다 먹어버립니다. 빨리 시키라고. 아니 더 많이 그 시키라고. 이 KTX 해고 승무원이 함께하는 연대의 밤에 가시면 에코백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 샀는데 너무 좋아요. 남자인 제가 보기에도 하고 다니세요. 예뻐서 저하고는 잘 안 어울려요. 지금 정권 교체 효과를 정말 톡톡히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일단은 대법원이 말도 안 되는 판결에서 개인당 8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물어내게끔 만들었던 그 구조 속에 철도공사가 신임 사장이 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그 신임 사장이 지금 KTX 승무원들뿐만 아니라 해고 노동자들도 복직시키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중에 이제 법원 문제는 KTX 사측에서 그중에 뭐 5%만 내면 서로 간에 합의를 보겠다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 그 모금을 하고 있는 그런 행사고요. 좀 있으면 이제 그분들의 복직 문제가 논의될 텐데 이런 행사들이 잘 치러져 가지고 금방 붐이 돼야 복직이 훨씬 빨라질 거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3월 16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11시 카우카우 합정역 카우카우에서 만나요. 저도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갈 겁니다. 마천님 가면 저도 가야죠. 참, 네. 저 표정 봐. 되게 예쁘게 웃는다. 보이콧 해야죠. 우리 신부님 되게 예쁘게 웃는다. 예. 제가 살인미소입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들어온 소식 중에 가장 황당한 소식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다루지 말자고 했는데 결국은 다루시네요. 제 입에 이 이름을 올리기가 힘들어요. 배현진, 그 유명한 배현진, 물 전략 갈 줄 모르는 바로 그분. 그냥 수돗물은 내가 우리 집에 수돗물 값이 안 나오는 수돗물은 어디 가나 수돗물 털어놓고 양치하시는 바로 그분이 MBC를 지금 7일에 사표 제출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한답니다. 방송 나가는 오늘 9일날. 대단해요. 그래서 송파로 보고를 나간다고 하죠. 거기까지는 뭐 이제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는데 흘러나오는 이야기 보면 그런 것 같고요. 참 뻔뻔하네요, 그죠? 더불어서 KBS 전 사장 길환영 씨도 지금 입당했거든요. 지금 KBS에서는 바로 즉각 비판 논평이 나왔다고 그럴까요? 부끄럽다 진짜. 커밍아웃이죠. 평상시 때 방송사의 운영진이나 구성원으로서 공정하게 뭔가를 한 사람들이라 그러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그쪽 사람들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방송사를 나오고 나서는 바로 특정 정당에 들어가서 공천까지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분개스러워요. 근데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 참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자유한국당 소속 구성원들 이름만 보면 적폐 세력들이 몰려 있잖아요. 다 그리 몰아놓고 한 번에 잡아버리면 되죠. 그런 측면에서 가두리. 배현진은 뭐 공정언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수돗물 아껴 쓰지 않는 인물로 적폐로 나가긴 찍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수도본부 적폐 배현진. 자유한국당에서 핵심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참 이 사람들은 창피한 걸 몰라요. 삼고 초력 끝에 배 아나운서 영입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배 아나운서가 MBC에 남아서 역할을 하겠다 하며 잔류의사가 강했으나 최근 확답을 얻었다.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유한국당 편들기 역할을 하겠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누워서 침 뱉기 아닌가요? 수돗물 전략의 용도겠죠.
월급은 또 아나운서직에 맞는 월급을 주는데 전층을 돌아다니면서 화장실마다 수도꼭지 잠그고 다니는 역할 같은 건 딱 좋아요. 아니 근데 뭐 남아서 역할을 하겠다고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발령 대기 상태거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없어요. 아 딱이네 그러면 수도꼭 잠그기. 그리고 배현진이 좀 괘씸한 거는 안산 동산고를 나왔는데 세월호를 폄하했던 거. 잊을 수가 없죠. 치명적이네요. 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언론인이라고 해서 언론인이 아니고 그냥 겉멋만 들어서 배현진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고. 그렇죠. 경영진의 어떤 비호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 없죠. 예. 궁금하네. 에이 사람들. 이거 참.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배현진 자체가 얼굴을 드러내는 앵커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장수했거든요. 그 비호 세력들 속에서. 그러면서 공정 언론을 망친 상징적 인물 중에 하나인 이자가 사표를 내자마자 바로 이틀 만에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공천까지 받는다면 국민이 심판을 해주겠죠. 전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저는 매관매직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사전에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미래를 예약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이 위에도 나오겠지만 권력은 항상 신여를 만들 때 미래를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순이었고 뭐 3일 동안 연락이 두절됐다가 연락하는데 고생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말들은 다 말장난에 불과하고요. 수순대로 가고 있다. 예. 예. 배현진이 뉴스데스크 앵커한 게 2010년부터 17년까지예요. 무려 7년 동안인데 길기는. 이명박근혜 기간이 9년 중에 7년을 남자 앵커는 바뀌는데 여자 앵커는 안 바뀐 상태로 완전히 철밥통 유지했던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만큼 실력이 좋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무슨 실력일까 그게? 일단 실력은 있는 거죠. 수돗물을 잘 쓰는 실력. 예, 뭐 그런 이런 실력도 거지. 있고. 참, 네. 저쪽 사람들은 그런 게 없을까요? 어떤 부끄러움? 최소한 사람이 된 도리? 이런 게 그런 거 없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이런 거예요. 삼고초를 했다 그러잖아. 그것은 그냥 워딩이에요, 워딩. 네, 그런 거 같아요. 간단히 말하면 배현진이 체면을 오히려 강력하게 더 스스로가 원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당신들 나한테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어? 뭐 이 정도. 내가 공정 언론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치 판단을 못했대도 그들의 어떤 깨우침이 부족한 거고요. 알고서도 그런다면 진짜 더 나쁜 것이고요. 배현진 아나운서 우리가 본보기 삼아가지고 공정 언론 기대 안 합니다. MBC의 수치죠. 최소한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거든요. 최소한 뭐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수도값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많이 쓰면 물만 아유,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수도 비용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사실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슈인데 하나만 할게요. 국정원하고요 검찰이 사상 첫 감사원의 감사를 받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예? 아, 저는 이 뉴스를 듣고요. 사실은 좀 눈물이 났어요.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솔직히. 감사를 못 받는지.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하위직으로 구청에 있을 때 감사가 뜨면요. 2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벌벌벌 떨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 받는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그러니까 감사원법에 나와 있어요. 국가 세출 세입은 모두 다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기관이든. 단서 조항으로 국가 기밀이 됐을 때는 뭐 국무총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단서 조항은 있지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런데 시행되지 않았다. 너무 억울해요. 제가 감사 받았던 게 지난 공무원 시절에 정말 힘들거든요. 감사 준비 2달 전부터 합니다. 감사원 뜨면. 그러면 온갖 반말과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 감시를 받거든요. 감사를. 그런데 국가 권력이나 국정원은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이 지역은. 그런데 단 청와대가 한 번을 받았는데 2003년도인가요?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 이후에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이제야 국가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조 원대 돈을 쓰는 기관을 그것도 특수활동비만 해도 수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을 쓰는 기관이 감사 한 번을 안 받아. 이거 논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최근에 박근혜 이명박의 특수활동비 그렇죠. 요거 이야기했었잖아요. 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이름부터 안보비로 바뀌었는데 그중에 기밀성을 요구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사실상 저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리 감사원이든 국회든 국정원을 감시하려고 해도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건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알고 보면 기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다 썼는지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것도 전 양해 차지는 않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새겨 들으십시오. 기밀성입니다. 이게 기밀성이 아니고요. 기밀 유지할 때 기밀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뭐 그렇게 찬양하지는 않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찬양이 아니구나. 아, 그래요? 대단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감사원이 자체 셀프 계획을 좀 내놨더라고요. 보니까 자체 셀프 계획을 내놔서 감사원이 향후에 위상을 좀 찾고 감사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더 이게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지난 9년 우리 감사원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감사 존나 하고,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말 감사가 필요한 도둑놈들이 집권하면 감사를 안 해. 놀았죠. 존재 가치도 없었죠. 그거 놀기만 했나요? 당시 야당의 지방자치단체장들 보복성 감사했죠. 예. 그 짓을 감사원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아무런 법률 제정 없이 감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정부가 다시 저 녀석들로 넘어가면, 극우 보수 체계로 넘어가서 도둑놈들이 다시 정권을 하면 그때 감사도 할 수 있나 이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번에 저는 좀 화가 나는데, 그러면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또는 헌법에 삽입해서라도 이 기관들이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특수활동비를 왜 감사 못해요? 그 공무원들이고요. 그 공무원들과 다 비밀 인가증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 받아야죠. 근데 그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강제 조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임의 조항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번 참에 저는 확실하게 감사원장부터 선출부터 모두 다 체제를 바꾸는 개혁안을 내놔라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대통령 비서실도 2004년부터 작년까지 회계 분야에 관해서 재무감사만 받았대요. 근데 올해부터는 회계뿐 아니라 채용, 인사 등 직무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된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진짜로 혁명인 거죠.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 대단하다 한 겁니다. 다 받겠다는 거. 안 받아도 되거든요, 지금. 또 버티면 되거든요. 다 받겠다 하는 것은 이후에 대통령도 받으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국가의 틀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저는 또 화가 난 게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감사해서 결과를 국회에 통보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국회에 통보한 거 온갖 국회에서 또 야당이 물고 늘어질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과거 정부부터 꾸준히 해왔어야 이게 부패하지 않고 비아그라 사지 않고 뽕 처먹지 않았다고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이명박근혜 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안으로 본인이 상처를 내가면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대단하다는 겁니다. 나는 다 하겠다는 겁니다. 단돈 10원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는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거를 우리 하트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팍팍 눌러주세요. 한 2만 개 정도. 예. 네. 이명박의 변호사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요. 근데 정동기는 이명박의 변호사를 맡을 수 없다.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참 뭐가 제일 더럽게 안 풀리네 진짜. 그 요지가 뭐예요? 2007년 대검 차장으로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BBK 도곡동 땅 의혹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지휘한 사람이라서고요. 이 때문에 정 변호사가 이전 대통령 사건을 맡게 되면 공무원일 때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지난 2016년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촛불 집회. 참가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걸로 예상돼 경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경찰뿐만 아니라 유사시 군 병력 투입까지 검토했다고 당시 군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로 진입하면 헬기를 이용해 특전사 대테러 부대를 긴급 투입하는 대비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집회 당일 오전부터 합참 상황실에는 군 수뇌부들이 모여 도심 상황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전사를 시위 진압에 동원하려면 계엄령이나 위수령이 발동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까지 검토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군 관계자는 1987년 6월 이후 민간 시위에 군 투입을 검토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다면서 이례적이었지만 군으로서는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반발 시위가 커질 것에 대비해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군 투입 방안을 논의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하여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군 장성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고 국방부는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 특사단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안다, 여러분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한라인 설치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곧이어 비핵화와 관련된 입장도 이전과 다른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1시간여 진행된 짧은 면담에서 남북 간의 6개 합의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특사단을 만나자마자 여러 가지 입장을 줄줄이 내놓은 건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당시 고위급 대표단에게 먼저 제안한 내용에 대한 답변 형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으로 돌아간 대표단의 보고를 받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남북 합의가 도출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김 위원장은 베를린 선언 등에서 밝힌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도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당은 지난 1월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남북 대화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굳이 남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면 그 주된 안건은 반드시 북핵 폐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북 특사단이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 대화를 하고 합의도 만들어 왔지만 한국당은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는 핵동결임이 드러났다면서 핵동결은 사기다라는 제목의 논평도 냈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해왔습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북미 대화의 지렛대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겁니까? 동맹이 있으면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사단이 김정은으로부터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이해한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받아내자 입장은 또 달라집니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예면 수술을 하면은 뭐 그냥 이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까지 안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감정이 용서하겠습니까? 민주당은 한국당이 대화 국면에 회방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라도 힘이라도 실어주는 게 도리일 텐데 잔칫집에 재 뿌리기로. 한국당은 이번에 나온 남북 합의를 두고 히틀러의 위장 평화 공세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오늘 나온 리얼미터와 TBS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3%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에 중요한